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약을 우리는 기술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예술적으로 쓴다고.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정신과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하느냐, 이 질문이죠. 먼저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세간에 알려진 몇 가지 상식들이 있습니다. 한번 OX로 맞춰보겠습니다. 1번, 정신과 약은 한 번 먹으면 중독되어 평생 먹어야 한다. 2번, 정신과 약은 뇌를 상하게 한다. 3번, 정신과 약을 오래 먹으면 바보가 된다. 4번, 정신과 약은 감기약처럼 증상만 다 나으면 안 먹어도 된다. 5번, 정신과 약은 부작용이 많다. 답은 전부 X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제 환자분들 계실 텐데요. 고개 끄덕끄덕이실 겁니다. 실은 많은 분들이 정신과 약물에 대한 이런 편견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 외래에는 엄마 몰래 병원을 다니는 20대 환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엄마가 정신과 약물 그만 먹고 빨리 끊으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정신과 약물을 끊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증상이 호전되었느냐 하는 거죠. 일단 병원을 방문한 불편한 이유가 좋아졌다는 거죠. 예를 들어 공황 발작이 있다, 무기력하다, 잠을 잘 못 잔다, 걱정이 과도하게 많다, 만사 불안하다, 강박증이 심해서 하루에 손 씻는 시간만 2시간이다, 환청이 들린다, 이런 증상들이죠. 일단 이런 증상들이 깨끗이 사라져야 합니다. 뭐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그럼 이러한 나의 증상이 다 깨끗이 사라졌다, 병원에 더 이상 안 다녀도 되느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좋아졌다는 것은 약이 효과가 있다라는 증명이지 약을 끊어도 된다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각 질환의 치료에 따른 약물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내가 우울증 환자란 말이에요. 약을 복용하니 2달 만에 증상이 다 좋아졌단 말이에요. 이제 증상이 좋아졌으니 병원에 오지 말자, 이리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울증은요, 3개월 내에 약을 끊으면 대부분 재발합니다. 우울증 환자분들의 치료 유지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입니다. 저는 1년을 말씀드립니다. 우울증 약은 빈혈약처럼 쓰는 약이에요. 임신했을 때 빈혈약 먹잖아요. 그런데 철분제 복용해도 헤모글로빈 수치 바로 안 올라가죠. 2달 정도 복용해야 헤모글로빈 수치 정상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올라간 후에도 철분제제를 꽤 오랫동안 복용하게 합니다. 제가 우울증 환자분 첫 발병 시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2달 정도 약을 드시면 많이 호전이 될 겁니다. 그 뒤에 10개월 정도는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비타민C나 오메가3를 먹는 기분으로 약을 드셔야 됩니다. 1년 동안 병원 잘 오시고 약물 복용 잘 하셔야지만 평생토록 저를 안 볼 수 있습니다. 이리 말씀드립니다. 우울증은 특히 전체 환자의 80% 이상이 재발을 경험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는 재발과의 전쟁이에요. 우울증 첫 발병 후 재발률은 50%입니다. 두 번째 발병 후 재발률은 70%로 올라갑니다. 세 번째 발병 후 재발률은 90%나 됩니다. 세 번째 이상 우울증이 발병할 경우 평생 약을 먹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울증의 경우 특히 첫 발병 시에 충분한 기간 동안 약물 치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황장애 환자분들의 치료 유지 기간은 우울증보다 깁니다. 약 2년 동안 약물 복용 유지를 하도록 권고해 드립니다. 공황장애 또한 재발이 쉽게 되는 질환이고요. 우울증보다도 더 스트레스의 바로미터가 되는 질환이 바로 공황장애이기 때문입니다. 정신과의 가장 힘든 질환이죠. 조현병의 경우 가이드라인은 또 다릅니다. 절대적인 치료 유지 기간보다는 약물 치료 반응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비유하자면 조현병 약은 항암제를 쓰듯이 씁니다. 첫 번째 약물 선택해서 증상이 잡히나 보고 그 약물이 효과가 없을 경우 2번째 약물 선택합니다. 또 역시 효과가 있나 보고 안 될 경우 3번째 약물 선택합니다. 약물 하나에 대한 효과를 판명하는 데는 보통 4주에서 6주가 걸립니다. 6개월 동안에 3-4개 정도 약을 써보면은 환자의 예후가 좀 짐작이 되고요. 첫 발병 후 6개월 동안의 치료가 실패한 경우 그 다음 약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조현병 치료 유지기간 말씀드릴게요. 첫 발병할 경우 1에서 2년 유지를 권고하고요. 두 번째 발병일 경우 5년 이상을 권고합니다. 그러나 자해나 타해 위험 혹은 기타 다른 위험성이 있을 경우 장기간, 평생을 얘기하는 경우가 맞겠죠. 약물치료 유지를 해야 합니다. 특히나 ADH 같은 질환의 경우 약물을 복용하면 금방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그런데 약물을 끊게 되면 바로 증상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 계통 약물은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쓰는 약물입니다. 바로 완치가 아닌 조절을 목적으로 쓰는 약물입니다. 혈압약 1년 먹고 고혈압 깨끗하게 다 나았다. 당뇨약 3년 복용해서 당뇨가 깨끗하게 다 나았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시죠? 이렇게 각 질환에 따른 치료 가이드라인이 다르니 내가 어떤 질환인지 알고 주치의 선생님께 치료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환자마다 처한 개인적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이 꼭 다 맞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각 환자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약을 끊어야 합니다. 우울증 환자분이 치료를 시작했는데 증상도 좋아졌고 1년 동안 충분한 기간 채웠단 말이에요. 약을 끊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조금 더 먹자라고 얘기할 때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누구씨, 지금 회사에서 또라이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조금 더 드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누구씨, 지금 이혼 소송이 한창 중이어서 힘드실 텐데 조금 더 먹읍시다. 누구씨, 지금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2달 뒤인데 시험 끝나고 끊는 거 고려해 봅시다. 이런 거죠. 현재 내 상황이 스트레스 상황이면 약물을 끊을 경우 재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약을 좀 더 유지하자고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분이 별로 약물을 끊을 생각이 없는데 제가 먼저 제의드릴 때도 있어요. 누구씨, 지금 마음이 좀 편안한 시기니까 지금부터 약물 감량 들어가서 약물 끊는 거 고려해 봅시다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 입장이고 환자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트위치에서 개인 방송을 해서 돈을 버는 스트리머 분이 공황장애로 병원을 방문하셨단 말이에요. 저번 주에는 약이 아주 잘 듣고 잠도 잘 자고 공황장애도 괜찮았는데 이번 주에는 잠도 못 자고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약물이 바뀐 건 없어요. 가만히 이유를 여쭤보니 이번 주에 방송을 하다가 심한 악플을 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상처가 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같은 약물을 복용을 하더라도 잠을 못 자고 공황장애가 심하게 일어났던 거죠. 이 경우에는 약물보다는 본인의 스트레스 관리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죠. 이처럼 정신과 여러 질환이 첫 발병은 스트레스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재발 또한 스트레스와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이 스트레스 관리 부분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나를 잘 알고 내가 잘 맞는 상황에 나를 가져다 놓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내성적인 성격이라면 영업직이나 서비스직은 안 맞는 거죠. 영상 편집이나 홈피 제작 같이 혼자서 하는 이런 일들이 더 맞다는 거죠. 또 다른 예로는 폭행을 일삼는 남편이라면 하루빨리 이혼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 관리에 중요하고요. 스트레스 상황을 개선하려는 본인의 노력 없이 정신과 약물로만 증상을 조절해보겠다 하는 것은 영원한 반쪽짜리 치료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트레스가 없으니 약을 딱 끊어도 될까요? 네 번째, 내가 약의 도움 없이 잠을 잘 잘 수 있을 때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생체의 리듬이 정상으로 돌아왔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잠이기 때문에 잠을 정신과 질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 중에 제 환자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외래 올 때마다 뭐 여쭤봐요? 잠 잘 주무셨냐? 약은 몇 시에 드셨고 잠은 몇 시에 주무셨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셨냐? 중간에 깨는 거 없이 푹 잠을 주무셨냐? 계속 여쭤보죠.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는 약의 도움을 받아서 잠을 잘 잘 수 있다면 약을 끊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잠을 잘 자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머리가 깨끗하고 몸이 고단해야지 잠이 잘 오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환자분들은 머리가 복잡하고 몸을 많이 안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잠을 잘 못 주무시게 되고요. 운동은 우울증과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분들에게 운동 많이 권합니다. 저도 많이 권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어나는 시간은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도록 세팅을 하는 겁니다. 우울증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잠이 딜레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환자분들이 잠을 못 주무시면 약의 도움을 받아갖고 빨리 주무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요. 하지 않는 노력이 바로 아침에 빨리 일어나려는 노력을 안 하시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아침에 일정 시간에 알람을 좀 맞춰 놓으시고 그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시면 잠은 조금씩 서서히 일찍 자는 방향으로 바뀔 겁니다 라고. 잠을 일찍 자야지 다음날 일찍 일어난다 이 개념이 아니고 일찍 일어나야지 잠을 일찍 자게 된다의 개념입니다. 우울증 환자분들이 증상이 호전이 되어서 스스로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물론 약으로 1, 2주 안에는 잠을 잘 주무시게 만들어 드리긴 해요. 하지만 약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잘 때까지는 몇 개월이 걸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수면 문제로 병원에 왔을 경우 약을 끊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60대 중반 이후 어르신께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계가 낡은 것처럼 수면 조절하는 뇌의 중추도 낡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름칠을 해줘야 된다고. 그냥 약 드시고 편하게 주무시라고. 반대로 20, 30대 임신 계획이 있는 여자 환자분들에게는 약을 일정한 시간 복용 후 꼭 끊으실 수 있도록 격려를 해드립니다. 임신 확인되면 준비 없이 바로 약을 또 끊어야 된다. 그러니 계획적으로 약을 감량하고 끊은 다음에 계획 임신하자. 이리 말씀드립니다. 영상 찍은 김에 팁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정신과 처방약은 아침, 점심, 저녁 식후 30분 약보다는 취침전 약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도와주는 약을 같이 처방하기 위해서고요. 그만큼 정신과 질환은 잠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럴 때 그 취침전 약이 정확한 이론적인 시간은 9시입니다. 제가 설명을 안 해드릴 때가 있는데 환자분들에게 여쭤보니 본인의 그 수면 패턴에 맞추어서 어떤 분은 12시에 드시고 어떤 분은 새벽 2시에 드시고 이러시더라고요. 현대인의 삶을 고려해서 10시 정도에 드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적어도 12시 안에는 드셔야지만 다음날 약 때문에 피곤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증상이 다 좋아졌고 충분한 기간도 지켰고 별다른 스트레스도 없고 잠도 약의 도움 없이 잘 잔다. 이럴 경우 약을 딱 끊으면 될까요? 5번째, 약물마다 계획을 해서 천천히 감량을 해야 합니다. 그 정신과 약을 잡수시고 있는 분들 보시면 약봉지에 딸랑 한두 개만 들어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정말 알록달록한 약들이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그게 다 하나하나 이유와 목적이 있는 약들입니다. 주된 증상 조절약부터 수면 유도제, 부작용 방지제, 변비약, 식욕 촉진제 등등의 약들이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정신과 약의 특성이 일반 내과 약이나 이비인후과 약이랑 좀 많이 다릅니다. 혈압약은 아침에 한두 알 정도 깔끔 한 번 먹는 이런 처방이 많죠. 이비인후과 항생제는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한 봉지에 2알이나 서알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정신과 약도 아침, 점심, 저녁, 취침전으로 나오는데 각 약 봉지마다 약이 다 다릅니다. 보통 일반적인 약들은 의사 입장에선 처방이 편하게, 환자 입장에서 먹기 좋게 스탠다드하게 한 알 정도가 정량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약은 한 번에 한 알이라는 이런 일반적인 약들의 처방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A 환자에게는 20mg을 처방을 하는데 B 환자한테는 40배인 800mg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약은 약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용량이 10ml다. 그럴 경우에 반날 처방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4분의 1 처방도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환자 비는 시간에 매일 이 약 저 약 반으로 열심히 자르고 있습니다. 또 정신과 약물 처방 특성이 굉장히 섬세하고 미묘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저도 다른 과 약은 손대기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1차 진료를 하는 감기약이나 혈압약이나 항생제나 이런 것들은 쉽게 처방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약은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면 손대기 어렵습니다. 일단 처방 자체가 복잡하고 다양한 처방 조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약을 우리는 기술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예술적으로 쓴다고. 정신과 전문의들은 약 처방에 있어서 예술을 하는 아티스트들인 거죠. 처방 패턴이 의사마다 다르고 선호하는 약물도 다르고 다양한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리 복잡한 다양한 조합들이 나옵니다. 또 약을 끊을 때도 나름의 레셔널레에 맞아야 합니다. 이 기준은 각 질환의 특성과 약물의 특성과 환자 특성에 맞게 주치의 선생님이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의존성이나 습관성이 있는 약은 다른 약으로 대체하면서 그 다른 약을 서서히 감량하면서 끊는 방식을 취합니다. 예를 들면 졸피뎀 같은 약이죠. 약 중에 금단 증상을 좀 심하게 보이는 약이 있으면 그 또한 고려해서 약물 감량을 합니다. 일주일에 25% 정도 감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이대로 하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약부터 먼저 빼고 가장 중요한 약은 마지막에 남겨두고 서서히 뺍니다. 오늘은 정신과 약물을 끊는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증상이 호전이 된 이후에 약을 끊을 수 있다. 두 번째, 각 질환의 진료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약을 끊을 수 있다. 세 번째, 내 생활이 안정적이고 스트레스가 없을 경우에 약을 끊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번째, 잠을 비롯한 여러 생체 리듬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약을 끊을 수 있다. 다섯 번째, 주치의 처방하에 서서히 약을 감량하면서 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은 정신과 약물에 대한 편견을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정신과 약물이 상당히 안전하고 좋은 효과를 가진 약물이 많습니다. 약물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닥전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